갑자기 좋다. 짜잔. 네, 자, 오지마. 인싸이와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네. 오늘은, 오늘 많은 지금 떡볶이를 먹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자습 끝나고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7반의 말썽쟁이 경지. 역시 7반에 없어서는 안 돼. 그죠? 개쓰레기. 저. 8반 잘생긴 정민이. 그다음에 5반에 연수. 지금 아마 가끔 이렇게 뒤통수 나올 거예요. 카메라에 이렇게 나올 연수. 그다음에 윤지. 그다음에 은혜.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민지. 그리고 저 은싸이. 와 함께하는 역사. 네, 시간. 네. 오랜만에 좀 오버하네요. 그죠? 벌써 1분 30초나 지났네요. 네, 수업하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경제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제도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파트가 있어요. 세금제도, 토지제도, 나의 수공업, 공업 등등이 있는데요. 이제 조선 초기에 중심된 그러한 내용으로는 바로 세금제도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토지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부터 자꾸 틀었나? 세금제도에서 한번 살펴보죠. 고려시대 때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조선시대 때 대부분 백성들이 내는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바로 전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항상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조선 후기제 중심으로 또 나올 텐데요. 전세는 토지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전세입니다. 공납은 특산물이에요.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책정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 이번에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책정한 이후에 그것들을 각 고을에다가 배정을 해주게 되죠. 각 군현에다가 너희 고을은 체리를 내라, 너희 고을은 모자를 내라, 여기는 신발을 내라라고 해서 그걸 다 배정을 해주고 그것을 배정받은 군현에서는 다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각 가정의 재산이라든지 인구에 따라서 배정을 한 것이 바로 공납입니다. 요거는 많은 문제점이 있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우리 특산물이 아닌데 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2학기 시험 범위가 될 텐데 요거 때문에 나오는 게 이제 대동법이라고 하는 법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역은 16세 이상의 남자들, 대부분 이제 16세에서 60세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이제 받는 것이 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군대에 보내는 걸 군역.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공사장 이런데 막 건물 짓고 하는데 보내는 게 유역이다라고 해서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세 가지 세금 제도가 존재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전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 전세라고 하는 것이 고려시대부터 있었는데요. 전세는 토지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생산량을 걷는 거예요. 근데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정확하게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뭔가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세종 시기에 법안을 정비를 해서 전세를 내도록 하게 됩니다. 세종 때 두 가지 법을 하나 만드는데요. 바로 전분 6등법이라고 하는 것과 연분 9등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잘했어요. 두 가지 법안을 만들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 왜 시킨지 알아요? 자꾸 재치가 나려고 그래가지고 재치가 할 뻔했어. 신전떡볶이 매워가지고 그런 거 매워 콧물 겁나 나오는 거예요. 콧물 흘려서 여러분들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세요. 자, 전분 6등법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고요. 비옥도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6개 등으로 나눈 거예요. 즉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은 사실 굉장히 조그만 땅에서도 많은 양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땅이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땅은 땅이 굉장히 크더라고 해도 많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걷었기 때문에 이 어느 땅에서 생산량을 먼저 정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300두 이렇게 정해놓고 그 300도가 나올 수 있는 땅의 크기를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거를 6개의 등급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예를 들면 여기가 1결이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뭐 얘는 1등급 땅 하면은 요만큼의 땅에서 뭐 1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2등급 땅, 얘보다 좀 안 좋은 땅이죠. 그래서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다 1결이다라고 이걸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다 1결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똑같은 세금을 내게 하도록 한 거죠. 나름 객관적인 것이죠. 그리고 세종대왕은 연분 구등법이라고 하는 법안도 만들어내게 돼요. 매년 농사라고 하는 것은 매년 풍년에 따라서 생산량이 변화하게 됩니다. 풍년이면 생산량이 많아질 거고 흉년이면 생산량이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국민들에게 반영해서 먹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9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상상년, 이거 아니에요. 상. 제일 풍년일 때는 20등급. 그 다음에 상중년, 그 다음에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까지. 그래서 20등부터 9등급으로 나눠서 최저 4등까지 내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세종대왕의 전세라고 하는 것이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영정법이라고 해서 모두 다 4도만 내게 바뀌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2학기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이 냈던 세금 제도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바로 토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토지 제도는 이제 뭐 토지에 대한 것들인데,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관리들에게 그러한 혜택으로 준 토지에 관련된 법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조선시대 토지제도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바로 과전법입니다. 과전법과 직전법이 제일 유명한데요. 아마 여러분들 조선의 건국과정을 잘 공부한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이성계가 위화도배분을 통해서 정치적 권력을 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따르는 신진 4대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건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건문세족으로부터 토지를 뺏어서 자신을 따르던 신진 4대부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나눠준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유권을 나눠준 게 아니라 바로 수조권을 나눠준 거죠. 여러분들 뭐 관료전, 전시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전세를 국가에 내는데 그것을 대신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게 바로 과전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농사를 안 줘도 얘네들은 이것들을 땅을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종이 왜 입어서 벌레를 물렸는데 안 없어. 다 죽는 거 아니야? 지금 2주가 됐어. 2주가. 근데 안 없어져요. 다 죽겠어. 버물리를 발랐는데 또 안 나면 선생님 혹시 죽게 되면 먹고 방문해 주세요. 육개장 맛있다고. 작은 성이라도 저희 가족들이 있으니까 육개장을 차갑게 마시고 용돈 모아서 저를 위해서 내주시면 떡볶이도 처먹었잖아요. 이제 뭐 얻어 처먹었으면 그만큼만 내주시면 선생님이 하늘나라에서 웃으면서 잘하고 있었어요. 왜 얘기했지? 자, 이성계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세력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하는 게 과전법인데, 공양왕 시기에 나누어주게 되죠. 이성계가 세운 사실은 허수아비의 왕이었고, 누구에게 이제 지급 대상, 누구에게 나눠주게 되냐면 앞으로, 그래서 전현직 관료, 즉,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이를 그만둬도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언제 반납하냐? 바로 이 사람이 죽어야 반납이 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일하고 있잖아요. 월급을 받는데 선생님이 일을 그만뒀어요. 일을 그만둬도 이거 받을 수 있어, 없어? 과전법. 과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리들을 위한 완전히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처음에는 관리가 이만큼 있었는데요. 조선이 발전하다 보니까 관리의 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전직 관료들 관료가 그만두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적으로 애들이 받다 보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 관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전법 체제 하에서는 이렇게 세습이 가능한 토지가 존재했어요. 바로 공신전. 그래서 뭔가 국가에 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준 땅. 그리고 수신전.
군인의 부인으로서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거야. 그러면은 연수가 예를 들면은 결혼을 언젠가 하겠죠? 그죠? 요즘에 좋은 일이 있구나. 미안해요. 나중에 결혼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자기가 만약에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은 여자 혼자서 이 시기에는 벌어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남편이 받았던 과정들을 계속 받게 해줍니다. 휴량적. 죽었어, 아빠가. 근데 너무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받았던 그 과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해주는 토지가 있었던 거예요. 휴량적.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토지들, 반납하지 않고 계속 세습이 되었던 토지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화를 많이 흔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들에게 나누어줄 토지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던 세조가 집권을 하면서 이 과정법을 바꾸게 되죠. 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줘야 되는 토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직 관료들, 이미 관리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주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반발이 있었겠지만 세조가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힘으로써 막이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실제 지금부터 일하는 사람에게만 주겠다. 이제 퇴직하게 되면 이제 이것들을 반납해라 라고 해서 법안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퇴직 시에 반납을 하게 하는 것이 직전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직전법 체제 없이 여전히 문제점이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뭐냐면 과정법도 마찬가지고 직전법도 마찬가지고 이 돈을 받을 때 관리가 직접 가서 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인데, 힘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정우 같은 친구, 그죠? 평민으로 살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야, 너 나한테 세금 대신 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세를. 그러면 원래 여기에 근거해서 내야 되겠지. 정분 율동과 연분 구등에 근거해서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올해가 굉장히 흉년이었으면 4도만 이 관리에게 주면 되는 거야. 근데 관리가 더 많이 받고 싶잖아.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죠, 힘으로써. 어우, 풍년이구나. 풍년이야. 20도를 내라. 저건 20도 내라고. 20도 낼 수 있어. 내야 되겠죠. 왜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접법 체제 하에서 징수하는 방법을 개정하게 되죠. 방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바로 성종 시기에 바로 이제는 관청이 걷어서 그것을 관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관청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런 비리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서 거두니까 나를 합리적으로 걷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방법들을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수 관급제로서 관청에서 징수해서 이제 관리에게 주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조권을 지급하던 그런 직전법도 16세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폐지되게 됩니다. 이게 좀 개념이 어렵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수조권에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조권은 사실 걷어봐야 4도 20도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생산량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면서 토지를 보유하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기가 직접 농사 짓는 게 자신들이 훨씬 이득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의 관념이 수조권에 관심이 떨어지고 소유권에 대한 생각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직전법이라고 하는 게 폐지되는 그런 절차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조선의 토지 제도였고요.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 부분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뭐 상업,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농업.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 생산량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세종대왕 때 관찰사들, 팔도에 파견된 관찰사들에게 명해서 만약 지방에 오랫동안 이제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의 노하우를 정리한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흥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간이맹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양장농이라고 하는 농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짓는 책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교과서 살펴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 수공업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바로 관청, 국가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넘어갈수록 이제 민간 중심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16세기 이후에 장시가 활발, 지방의 이제 시장이죠. 지방의 시장이 지방의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교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았나요? 박수로 마무리할까요?